제가 하려는 연구들을 많이 좀 고민도 하고 있는데 원래 제가 하던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것을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데이터 사이언스 for humanity라는 연구 그룹을 만들기로 했고요. 여기에서 앞으로 할 것들은 그 사회 안전망에 대한 연구들을 주로 지금 하던 것에 사실 연장선으로 지금 하면서 privacy, security, 그다음에 제가 말하는 어떤 privacy는 크립토그래피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 저희 연구원에 그런 분들이 있지만 저는 가짜뉴스 탐지라든지 혐오 표현의 탐지 혹은 이상한 어떤 특별한 것들의 탐지, 이상 기후도 될 수 있고 이상 행동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탐지 문제들을 다루고 있고 그다음에 그 environmental safety 그다음에 우리 환경에 대한 safety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어서 요즘에는 위성 영상 전반적으로 보면서 지구 모니터링하는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할 것들은 지금 이론 연구 그다음에 이제 observation 하는 연구, 그다음에 중재하는 연구. 근데 이 모든 걸 하는 데 있어서 지금의 모든 데이터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컴퓨팅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고 컴퓨팅이 없이 사회과학을 하기에도 이게 융합을 해서 같이 하면은 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이 다방면에서 지금 사회과학 쪽도 많이 확장을 하고 당연히 컴퓨팅도 같이 가져갈 것이라서 혹시 제가 소개해드릴 분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협업도 좋고 그다음에 또 엑스터널 콜라보레이터로도 같이 협업도 할 수도 있고 학생 인턴도 뽑을 수가 있고 하니까 많이 소개를 해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지나는 길에 들러서 또 해주시고 하면 연구소도 바이브런트 해주고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이상 탐지를 한다고 했는데 아주 그 빅데이터에서 뭔가 특이한 패턴들 이런 걸 잡다 보니까 그 중에서 탈세 탐지 같은 것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세계 관세 기구 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이라는 곳에서 개발도상국의 수입 수출 기록들을 제공을 받아서 어너니마이즈 한 다음에 제공을 받아서 거기서 탈세건들을 잡아내고 세수를 우리가 만약에 알고리즘을 써서 했더라면 세관원이 보지 않고 했더라면 얼마나 많이 더 세수를 거둘 수 있는가 이런 연구들을 하고 그거를 또 세관원들한테 교육시켜주고 알고리즘을 무료로 제공하고 하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면은 사실 개발 NGO들과 같이 일을 하다 보면은 NGO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정말 많이 보이고 인프라도 없고 알고리즘을 잘 주더라도 그걸 가져다가 쓰기도 힘들어하고 그래서 여러 이슈들도 많이 보는데 또 그 결과로 그 세관원이 일일이 100% 검수를 하던 물품에서 알고리즘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세수가 정말 많이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좀 뿌듯하기도 하고 저희 연구 그룹에는 또 이런 걸 발로 뛰는 연구를 또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이런 연구가 저희 연구 IBS에서 와서 했던 최근 5년 안에 일어났던 연구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위성 영상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다 보니까 빅데이터가 있는 곳에 너무너무 재미있는 문제들이 많이 보이는데 위성 영상 데이터가 점점 더 값이 싸지고 전에는 액세스할 수 없었던 고해상도의 많은 영상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 위성이 올라가면서 이 분야는 데이터가 무궁무궁 넘치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기만 하면 되는 분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으로 건물도 카운팅하고 그다음에 도로도 보고 그다음에 그 전후 사진을 비교해서 발전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여부도 보고 홍수 같은 재난이 있었을 때 건물이 어느 정도 파괴됐는지 어느 쪽에 더 리소스를 많이 줘야 되는지 이런 알고리즘도 만들 수 있고 해서 지금은 그런 쪽에서 연구들을 하고 있고 저희의 알고리즘으로 가장 먼저 적용을 한 거는 북한을 본 일이었습니다. 경제 제재 이후에 북한에 갈 수도 없고 여러 이제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의문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북한을 거의 뭐 1km 반경 격자로 나눠서 3, 4년 동안 어떻게 어느 지역이 흥하고 쇠하고 어디가 우리가 모르던 새로운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해서 그 지표를 공개를 해서 국가에 제공하고 저희는 연구를 그 바탕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나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해상도 영상에서 보면은 나무들이 잎이 무성한지 이런 것까지 다 보이고 나무가 몇 살인지도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젊은 나무 아니면 나무가 나이가 너무 많이 들으면은 그 나무를 베어내고 또 새로 심어야 돼. 무조건 이제 나무가 있다고 좋은 게 아니고 탄소 포집 정도도 알아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예측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다양한 이런 사회 안전망이라는 주제 아래에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 저희 가장 많은 시간을 지금 쏟는 거는 인공지능의 편향 문제하고 위성 영상 분석 쪽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지금 이제 가짜 뉴스 탐지와 인지전에 대해서 점점 다시 제가 조금 예전에 했던 주제이긴 한데 요즘 다시 보고 있고 해서 한번 이 주제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가짜 뉴스 탐지를 저는 한 2011년 정도에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소셜 미디어 분석을 하면서 처음에 트위터의 전수 데이터를 제가 포닥 연구원 때 수집을 해서 보기 시작하는데 그 안에서 어떤 네트워크가 있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누구한테 받고 링크가 있으니까 볼 수 있고 근데 그 안에 가짜 뉴스가 많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봤던 가짜 뉴스 중에는 마이클 잭슨이 죽었을 때 죽기 하루 전부터 죽었다라는 소문이 있는데 그거는 가끔씩 죽었다라는 소문이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우연히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가짜 뉴스가 정말 많은데 그럼 이 트위터 사용자는 왜 가짜 뉴스를 올리고 그 전에 어떤 정보들을 받고 있었고 이 사람이 올린 정보는 어떤 반응을 하면서 네트워크에서 퍼질까 하는 그런 이제 네트워크 상에서 진짜 정보가 흐르는 모양이 있고 그러니까 네트워크에서 막 퍼지는 그 모양이 있는데 그 상상을 해보면 가짜 뉴스가 어떤 마커를 남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가짜 뉴스를 그때부터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를 해드릴 내용은 이제 저희가 가짜 뉴스라고 할 때는 전파 당시에는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지만 나중에 가짜로 판명이 되거나 아니면은 여전히 알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일 때 가짜 뉴스라는 라벨을 써서 보기로 하고 진짜 뉴스는 샘플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 해에 있었던 유명한 100대 뉴스 신문사마다 다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진짜 뉴스의 샘플도 많이 있고 가짜 뉴스도 가짜 뉴스의 위키피디아 같은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언제 시작된 가짜 뉴스이고 키워드는 뭐고 어느 나라에서 퍼졌고 결국 진짜였다 가짜였다 이런 루머들을 모아놓은 위키피디아가 있어서 그 위키피디아에 등록된 내용을 트위터에서 그 같은 내용을 검색을 해서 만약에 매칭만 가능한다면 라벨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라벨이 있는 데이터로 분석을 했고요. 이 가짜뉴스 문제가 하면 할수록 파면 팔수록 계속 양파껍질처럼 나오는 것이 이것이 사실 정보가 너무 적으면 우리가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정보가 너무 많고 정보를 생성하는 주체가 개개인이 되면서 검증이 안 된 상태로 정보가 일단은 퍼지고 있어서 일단 네트워크에 나가면 모든 정보는 다 같은 다 똑같이 보이잖아요. 이게 우리 5살짜리 둘째가 쓰는 정보인지 저희 남편한테 계속 저희 5살 꼬마도 계속 카톡을 보내는데 남편 입장에서 이게 아이가 보낸 것인지 엄마가 보낸 것인지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가짜 정보는 누구나 사실 만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딥페이크 이런 기술이 사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또 많아지고 문제는 정보의 양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1분에 올라오는 유튜브 비디오 자체가 500시간어치가 1분마다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제가 한 2년 전 통계인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네이버에서도 누군가 검수를 하고 있어요. 실급검,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에 올라오는 걸 보면서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면서 그거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작은 리스트는 관리를 하겠지만 데이터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곳에서는 더 이상 사람이 검수를 할 수 없는 방대한 양이 올라오기 때문에 기술 기반의 대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 여러 가지 당연히 이거는 다 학제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가서 근무를 할 때도 제가 다뤘던 이런 걸 해야 된다고 토픽을 다뤘던 주제 중에 하나가 가짜 뉴스였고 그게 현재 있는 그 복잡한 알고리즘에 어떻게 가짜 뉴스를 줄이는 피처들을 넣고 어떻게 알고리즘을 개선을 할 것인가 이게 제가 1년 동안 고민을 했던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근데 가짜 뉴스가 이제는 더더욱 복잡해져서 한 네트워크, 뭐 네이버 혹은 트위터 이렇게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깔끔하게 시작하고 그 안에서만 퍼지는 것이 아니고
플랫폼을 넘나들고 국가를 넘나드는 상태로 이제 번졌기 때문에 이게 더 복잡해지고, 그거를 나토에서는 Cognitive Warfare라고 아예 부르고 있어요. 인지전이라고 해서 전쟁이 뭐 땅, 뭐 육지, 항공, 우주, 해상 이런 데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브레인 안에서도 그게 배틀필드라고 아예 정의를 하고 있고, 그 인지전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을 이미 하고 있어요, 정기적으로.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가짜 그 영상 같은 게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미 나토에서는 대응 전략이 있었고 이미 훈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바로 대응을 잘 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을 하기 전에도 이미 러시아 자국 내에서는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한 인지전 전략들이 이미 퍼져나가서 사람들이 침공을 했을 때도 그래도 마땅해, 그래도 싸, 이런 마인드를 갖게끔 하는 그런 이제 커그니티브 워페어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재미있는 것들이, 위험한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사례 중에서는 중국에서 컴퓨터 게임 안에 어린이들이 쓰는 게임에 이순신 장군이 캐릭터로 나옵니다. 한마디로 이순신 장군도 중국 사람의 한 명이었다고, 뭔가 이런 거대한 그런 뭔가 시나리오를 이제 심고 있고, 이런 사례들이 정말 많이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이제 그 메시지의 진위 여부를 저희는 판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팩트 체커가 해야 될 일이고, 저희는 어떤 라벨된 정보가 있을 때 이게 어떤 시그널을 남기는지, 왜 이 사람은 여기에 빠지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탐지할 수 있는가,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가, 여기에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이런 그 사례들이 있을 때, 요거는 처음에 그 후쿠시마 이후에 퍼졌던 원전수의 전파라고 나왔던 건데, 이거는 그거보다 훨씬 5년, 10년 전에 원래 다른 기관에서 노아에서 나왔던 자료를 여기에 이렇게 붙여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알고리즘은 다 이제 기록이 있으면 다 알 수가 있죠. 자동으로 검출이 가능한데 사람들은 이 사진을 보면 제목과 매칭을 지어서 이게 원전수가 전파하는 거구나 하고 알 수 있지만, 사실 알고리즘으로는 너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가짜 뉴스인데 굉장히 많이 퍼진 가짜 뉴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가 저희가 연구한 결과, 4월 전쟁서로 넘어가고, 한번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하나의 가짜 정보가 퍼지는 모습을 가짜 뉴스에서 보여주고, 단 하나의 진짜 정보가 퍼지는 모습이고, 그 점들은 사용자, 트위터 사용자고, 연결됐을 때는 서로 어떤 컨텐츠를 좋아요를 했거나 쉐어를 했거나 뭐 이렇게 서로 연결돼서 같이 할 때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가짜 뉴스는 점조직이 많이 있어요. 진짜 뉴스는 서로 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시작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 뉴스는 팔로워 수가 많은 사람에서 시작해서 평균적으로 점점 팔로워 수가 낮은 사람들까지 이렇게 트리클 다운하는 그런 모양을 나타내는데, 가짜 뉴스는 내가 조금 영향력을 얻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 올리기 때문에 팔로워 수의 평균 수치가 작은 곳에서 점점 높은 곳으로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평균 수치로 보면 그렇게 돼 있고, 팔로우를 하지만 아무 말도 안 하고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라이크를 누르거나 하는 순간 나의 이제 공개된 그 인지도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이 아까 전에 그 시간적 패턴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거를 수학적으로 여기에 네트워크 수치들을 계산해서 이것들이 다 딥러닝의 피처로 들어가서, 딥러닝 피처가 한 200개 정도를 만들 수도 있는데, 가짜 뉴스의 패턴, 진짜 뉴스의 패턴으로 학습시킨 인공지능 모델이 있으면 새로운 정보가 왔을 때 이게 개야 고양이야를 나누듯이 가짜 뉴스에 가까워 진짜 뉴스에 가까워하고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알고리즘으로 구분하기 어려울 것 같은 문제였는데, 저희가 이거를 딥러닝 모형으로, 머신러닝 모형으로, 빅데이터로 한 첫 연구를 했어요. 이 뒤에 정말 수천 개의 연구가 쏟아져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연구가 좀 미숙한 점이 많긴 했지만 사이테이션이 정말 많이 받은 이제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 뒤에는 훨씬 더 이제 높은 성능이 나오는 알고리즘이 왔을 텐데, 언어적인 패턴도 특징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내용을 보지 않고 언어도 이제는 이제 우리가 내용을 보지 않더라도
링구이스틱 패턴들을 나타내는 그 피처들을 받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내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디스클레이머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도 다 피처로 쓰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합해 보면은 가짜 뉴스가 탐지를 할 수 있다는 뜻이고, 초창기에 가짜 뉴스에 동반하는 이미지들이 있었는데 여기 뭐 상어 사진 같이 고속도로에 그 휴스턴에서 비가 많이 왔는데 고속도로에 상어가 들어왔다, 이렇게 합성 사진 같은 게 있거나 아니면은 누군가가 만들어서 백악관이 폭발해서 하고 계정을 해킹해서 했더니 주가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누군가의 수작업이 많이 들어간 게 옛날에 그 추억이 돋는 가짜 뉴스 영상이었더라면 이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는 제너러티브 AI를 써서 정말 너무 많은 사건들의 이 딥페이크 영상이 같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어떤 게 맞는지도 모르고, 더 놀라운 거는 트럼프가 구속이 됐는데 트럼프 구속된 것이 진짜 영상이 있고 가짜 영상이 있고 이 버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조금 더 거친 것도 있고 덜 거친 것도 있고 영상이 어둡게 나온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뉴스에 나왔어요. 트럼프가 구속된 게 가짜 영상이 돌고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트럼프가 구속된 것 자체가 가짜다라고 또 부인을 하는 사건까지 있어서 정말 다양한 그 fabricated facts가 공존하는 이 시대에 있어서 사용자들이 볼 때는 도대체 이게 그 정보가 너무 많아서 어떤 게 진짜인지 더 이상 모르겠다. 그걸 바로 이제 인포데믹이라고 WHO에서는 명명을 했죠. 그러니까 가짜를 구분할 수 없다가 아니고 정보가 너무 많아서 도대체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다라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고, 한번 여러분과 함께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진짜 사람과 가짜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진짜 사람일까요? 그 비밀입니다. 네, 아무나 뭐 틀려도 괜찮으니. 안경 쓰신 분, 예, 없다. 밑에 왼쪽에 있는 분, 네, 진짜, 네, 네. 왼 오른쪽 여자는 사실 귀가 좀 늘어져 있어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네, 가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래 그 파란 배경에 분이 저희 연구실 포닥이고 나머지는 가짜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이거 가짜 뉴스 그거 뭐 남의 문제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런 훌륭하신 분들도 사실 탐지하기가 어렵고 제가 이 사이트가 thispersondoesnotexist.com이에요. 거기 가면은 연령, 성별, 뭐 에트니시티 정하고 생성하면은 하이 데피니션으로 정말 잘 나오는데, 제가 이걸 해마다 들어가 보는데 전에는 이렇게 왼쪽에 사람 한 명이 나왔다면 요즘은 옆에 그 단체 사진 찍은 것처럼 같이 만들어줘요. 그래서 진짜 가짜 가짜 사진인데 정말 이제 단체 사진에서 이렇게 크롭한 것 같이 만들어주는 것까지 해줘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게 같이 쓰이고 이게 움직이고 그다음에 이거의 다양한 버전이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도저히 이제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다라는 거고, 저희랑 뭐 스탠포드 등등 여러 실험실에서 하는 것들은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지도를 올리는 것도 중요한 연구의 목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가짜 반, 진짜 반을 섞어서 사용자들에게 주고 어떤 게 진짜인지 맞춰보세요라는 실험을 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랜덤하게 셀렉트하면 50%의 확률로 맞출 텐데 사람은 몇 퍼센트 정도 맞출까요? 랜덤보다는 조금 잘합니다. 근데 많이 잘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얼마나 잘할 것 같으세요라고 하면은 85% 정도가 나오는데 실제로 사람은 랜덤보다 조금 더 잘 맞출 뿐이고, 알고리즘은 저희의 그 2011년 연구에서부터 벌써 80%를 맞췄고 지금은 90% 이상 맞추게 됩니다. 왜냐면 그 대신 문제는 알고리즘이 맞추려면 데이터가 조금 쌓여 있어야 돼요. 이미 가짜뉴스가 약간 어느 정도 50개, 100개 메시지가 전파가 되면서 리액션이 나와야지 그걸 탐지를 하지 초기부터 바로 검사를 하지 못한다는 게 알고리즘의 단점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나왔던 굉장히 많은 그 가짜뉴스의 이제 패턴도 알았고 탐지도 할 수 있고,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연구들을 좀 제가 봤던 많은 연구들을 종합을 해보면
가짜 뉴스에는 패턴이 있고 한 번 퍼지기 시작하면은 점 조직처럼 퍼져서 이거를 트래킹하고 다시 일일이 가서 알려주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해서 따라갈 수가 없이 퍼지기 때문에 가짜 뉴스는 초기 진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골든 타임이라는 게 엑스포넨셜하게 퍼지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고 알고리즘이 여기에 도와줄 수 있다. 그러니까 저의 첫 번째 제가 느낀 가짜뉴스 연구를 하면서 느낀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것도 페이스북에서 했던 굉장히 중요한 연구 중에 하나였는데, 하나의 가짜 뉴스가 퍼지면서 사람들이 쉐어할 때 댓글에다가 이거 가짜였어 하고 누군가 댓글을 달았으면은 동그란 원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네, 빨간 점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빨간 점이 되면 누군가가 댓글로 이거 가짜였어 하고 쓰는 순간 더 이상 사람들이 전파를 웬만하면 안 합니다. 그러니까 팩트 체크가 효과가 있다는 것이 나오는데, 반면에 가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선가 계속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팩트 체킹해서 어디에 올려놓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계속해서 거기 있는 모든 팩트체크 가짜 뉴스가 나왔던 거를 다 찾아가서 계속 댓글을 달아주는 굉장히 루틴하고 노력이 많이 드는 리피티드 플래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차관점이 있고요. 팩트 체크를 누가 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사이트에서 공식적으로 여기 이거 가짜라고 알려줬어요라고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믿지도 않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기관이 나타나서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기관들은 소셜 미디어에서 프레젠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느 순간 위기가 나타났을 때 내가 누군데 하고 나타나면은 이제 효과가 없고, 반면에 미리미리 크라이시스가 생기기 전부터 쌓아놔야 되고, 그런데 문제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가짜뉴스가 나오자마자 들어가서 팩트체크를 하기란 너무 어렵죠. 왜냐하면 공신력 있는 기관의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팩트체크는 또 오래 걸리기도 하기 때문에. 자, 제가 이렇게 연구를 막 해오던 차에 코로나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가짜 뉴스를 연구하던 저로서는 이번이 내가 뭔가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가 시작할 당시에 한국에는 코로나로 락다운이 되었는데, 한국 그때 대만, 중국은 락다운이 됐고 미국이랑 다른 나라들은 사실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고 아시아만 막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가짜 뉴스들이 한 6시간 정도면은 팩트 체크가 되더라고요. 진짜 잘 하고 있었는데, 제가 중국에 있는 저의 지인들에게 물어보니까 그거는 이미 일주일 전에 팩트 체크 끝난 가짜 뉴스가 우리나라에서 일주일 뒤에 시작해서 뒤늦게 팩트 체크가 되고 그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오지 않았으니까 루머가 돌 리가 없죠. 근데 우리나라에 있던 뉴스가 또 영어로, 프랑스어로, 이탈리아어로 이렇게 번져 나가는 거를 그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했던 것이 한국과 중국에서 이미 팩트 체크가 끝난 200여 개의 팩트 체크들을 모아서 그것을 번역하는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걸 번역을 한 작업이 루머를 앞선 팩트. 그래서 루머가 오기 전에 팩트를 먼저 보내야 되는데 재밌게 보내야 되니까 인포그래픽을 만들어서 한 20여 개의 언어로 그거를 트랜슬레이트하고, 저희가 언어를 다 모르기 때문에 인터넷에 올려서 번역을 해주세요 해서 majority vote을 받은 걸로 이제 번역하고, 이 밑바탕 그림만 저희 학생 인턴이 이제 디자인을 했고, 모든 핸드폰에서 잘 보이게 여러 가지 고려를 해가지고 저희가 내보냈어요. 근데 이것이 이때 WHO나 뭐 이런 곳에서 아직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조심스러운 입장이었기 때문에 팩트 체크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팩트 체크가 151개국에 5만여 명에게 저희에게 연락이 온 것만 이렇게 퍼져 나갔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나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코로나 기간에 그냥 합의처럼 어차피 뭐 할 수도 없으니까 시작을 했는데, 데이터가 너무 많이 쌓이다 보니까 그 데이터로 저희가 데이터를 그냥 분석을 한 것들이 논문으로 줄줄이 나왔고요. 그때 논문에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영어로 된 팩트 체크에 답을 하는 사람보다는 로컬 언어로 된, 여기 로컬 언어들이 쫙 보이는데 뭐 힌디, 뭐 우르두 뭐 이런 것들로 한 것에 대한 대응이, 그거에 대한 답장이 굉장히 많았고, 저희에게 답장을 보내주시는 분들은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였어요.
선생님, 나 수업 시간에 이거 썼어요, 고마워요, 뭐 이런 메시지들이 오고, 그래서 로컬 인플루언서와 로컬 언어를 활용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나라들마다 151개국이 되니까 나라들마다 경제 지표로 줄을 세울 수가 있겠죠. GDP per capita로 세우고, 이 루머를 봤나요? 이 팩트 체크 봤나요? 이런 설문을 같이 했는데, 보니까 인프라가 약한 국가가 루머도 더 많이 접하게 된다는 이런 깨끗한 상관 계수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인프라가 약한데 루머까지 대응해야 돼,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곳에 그 설문에서 이제 백신이 아직은 없지만 만약에 개발된다면 맞을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었는데요. 눈이 안 보여서. 네. 예전에 백신을 맞은 적이 있는 분들은 그렇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확실히 그렇다라는 뜻이고요. 그렇게 대답을 했고, 그다음에 팩트 체크를 본 적이 있는 사람은 백신을 맞을 의향이 많이 있었고, 아직 개발 전이지만, 그다음에 코비드는 그냥 일반적인 감기야라는 그때 레토릭이 굉장히 많았는데, 코비드가 진짜 심각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백신을 맞을 의향이 있었고, 난 사실 이 루머 봤는데 이거 진짜라고 생각하는데요 라고 말한 사람들은 저 반대편에 있었어요. 백신이 나오더라도 맞지 않고 팩트 체크의 효과, 저 바를 생각하면은 효과가 상쇄되더라도 여전히 백신을 맞지 않겠다라는 쪽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느꼈던 거는 마치 가짜 정보도 마치 백신처럼 미리 맞춰야지, 루머를 먼저 보여주고 그 중에 일부라도 믿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게임이 끝났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선제적인 루머 대응에 좋은 방안으로 팩트 체크를 미리 보내는 그런 전략을 한번 진짜로 저희가 해봤고, 생각보다 너무 중요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반대로 또 전략도 고민을 해볼 수가 있겠죠. 루머를 먼저 보여주는 전략, 그다음에 일단은 속이고 그 다음에 팩트 체크를 주는 전략, 여러 가지를 해봤을 때 2주 후에 그 정보를 제일 많이 기억을 할 확률은 당연히 속았다가 다시 바꾸는 전략이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속았다가 다시 팩트 체크는 안 보고 그 상태로 끝나는 사용자들, 혹은 이미 속았는데 속았을 때 다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팩트 체크를 너무 보내기 시작하면 또 왔어 이러고 이제 지겨워지니까 이걸 어떻게 잘 믹스를 할 것인가는 또 중요한 이제 여러 투두로 남아 있습니다. 네. 제가 뒤에는 소개를 다는 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몇 장이 남지는 않았는데, 사실 감정이 끼치는 영향이 몇 장만 더 보여주세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같은 정보를 줬을 때 화가 난 사람들과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코로나에 화가 난 사람들이 있었고 코로나에 불안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불안한 사람들은 정보의 검색을 많이 하고, 저희가 네트워크 패턴이랑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다음에 화가 난 사람들은 공유를 많이 하고 더 가짜 뉴스나 이런 거에 더 취약하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었고요. 그걸 온라인 청원에서도 똑같이 보입니다. 온라인 청원 글을 쓸 때도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감정이 들어가 있는 글과 우리가 잘못했으니 이거 개선해야 돼요라는 글과, 그러니까 모랄 이모션도 여러 가지로 LLM을 통해서 카테고라이즈 한 다음에 보면은 그 효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이유가, 앞으로 많은 글들이 사람이 크래프팅하지 않고 생성형 AI로 이 글에 이런 감정을 추가해 주세요 하고 거기에 맞는 사람들에게 전파를 해줄 수 있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서 저희가 아는 것들은 평상시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정보에 더 취약하다는 것까지 저희는 카테고라이즈를 저희 연구 커뮤니티에서는 알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전략으로 쓴다고 한다면 앞으로 생성형 AI와 플랫폼이 있을 때 우리의 의사 결정이 진짜 우리가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어떤 트리거되는 메시지, 우리를 타겟팅하는 메시지가 와서 우리를 뭔가 보스를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걸 쉐어하게 한다든지, 이것들이 다 예측 가능한 정도로 높은 확률로 유저 모델링이 되고 정보의 모델링이 현재 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생성형 AI와 지금 여러 가지 선거를 앞두고 있는 아주 익사이팅한 네, 시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